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 박수현 디렉터입니다.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4년제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서울권 주요 대학교부터 시작하여 지방거점 공립대학교까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 면접형 분화, 각종 계약학과의 신설 및 확대로 인한 지원군과 합격군의 변화까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부적 외부적 변화로 인해 성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면모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보완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면접으로만 보완해야 하는 올해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이 명확하게 나뉘면서 면접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면접형 전형으로만 모이는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진 올해 자기소개서가 없기에 그리고 면접의 유무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더더욱 중요도가 높아진 면접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면접 대비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1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5편,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면접 대비 콘텐츠는 작년의 면접 대비 콘텐츠와 달리 모의 면접 콘텐츠와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의 면접 콘텐츠를 통해 각 대학, 계열, 전공을 위한 성공적인 면접 전략의 힌트를 살펴보신 후에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 실제 합격자들의 합격 비결과 입시 및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두 파트의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석소장의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모의 면접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운영팀 소속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작년이 2023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면접의 절대적 비중은 물론 상대적 중요성 역시 높아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을 뒤집을 수단은 면접이 유일하기에 다른 지원자와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깊이 고민하는 것은 물론 면접에서 이를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사실적인 면접의 현장감을 위해 합격하는 면접의 모범적인 예시를 위해 면접자 역할을 맡은 새내기 대학생들 각자가 현역 고등학생 3학년 시절 실제로 합격했거나 응시했던 대학 및 전공들로 모의 면접 컨텐츠를 기획했으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새롭게 리뉴얼된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컨텐츠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기반 약학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의 가천대학교 약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2338입니다. 면접을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성격이라 그 점 감안해 주시면서 면접 평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생명 관련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탐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PP1A와 PP1B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네, PP1A와 PP1B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둘은 NSP, 즉 논스트럭처럴 프로틴이라는 비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P1A와 PP1B는 각각 11개와 16개의 NSP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NSP3,5가 가장 먼저 분리되어 단백질 구조를 분해해 나머지 NSP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모든 NSP가 분리되어 나오면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복제를 진행하고 이렇게 복제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막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단백질과 DNA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DNA는 디옥시리보 누클릭 엑시드의 약자로 단백질이 아니라 핵산의 일종입니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고분자 물질로 대표적으로 DNA, RNA가 있는데 그중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단백질과 DNA의 관계를 논하자면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을 때 DNA는 단백질에 감긴 염색사 구조로 넓게 퍼져 있고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DNA와 단백질 중 어느 것이 유전 물질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기도 하였는데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에 의해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의 침투에 자손을 남기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닌 DNA가 유전 물질임이
네, 먼저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기술이고, 유전자 편집이란 유전체 안에 특정한 DNA를 인식해 자르고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완벽한 포함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지만, 유전자 편집 기술이 유전자 치료에 활용되기도 하므로 유전자 편집 치료는 유전자 치료 기술의 한 범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암과 관련한 유전자 치료제 중 가장 각광받는 것은 카르티 항암제인데, 최근 카르티 기술과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의 환자 맞춤형 종양 치료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서도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돕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념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네요. 고등학생이 생물정보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흔하지는 않은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생명과학 2 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를 탐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공간적, 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문헌조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아쉬움을 느껴 다양한 방면으로 보완책을 탐색하였고, 공학 일반 과목에서 접한 생물정보학은 주변의 임상 데이터뿐 아니라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처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생물정보학을 공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과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를 탐구하는 데 적용하며 생물정보학의 유용성을 체감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를 다루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따로 공부했나요? 탐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코딩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생물정보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저의 아이디어와 목표를 설명하며 친구들을 모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탐구 프로젝트 팀을 결성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 일주일에 3시간씩 3개월간 스터디를 진행했고, 그 결과 GC 컨텐츠와 TM 분석 등 기본적인 생물정보학 분석과 회귀 분석, 통계 검정 등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NCBI에서 염기 서열을 내려받은 뒤 염기 서열의 특징들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며 GC 컨텐츠가 작을수록 변이가 자주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DNA 안정성이 높을수록 염기 서열 변이가 적다는 가정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결론을 폐기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문헌 속 지식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열심히 익힌 프로그램을 활용해 독자적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지식 수용자가 아닌 지식 생성자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생물정보학에 대한 열정도 더 커지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약대를 준비한 학생들과는 달리 IT와 SW 관련 활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수시는 모두 약대로만 지원했나요? 약학대학에도 지원하였고, 생물정보학 및 뉴바이올로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살려 일반종합대학교 생명공학과 및 과학기술원에도 지원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코딩이나 IT에도 흥미를 가지고 학창시절 여러 탐구를 진행하였고, 자연스럽게 생물정보학에 큰 호기심이 생겼기에 해당 전공들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궁극적인 목표는 생물정보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생물정보학을 활용하여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아암 환우들의 항암제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학, 약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혹은 바이오인포메틱스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의 목표에서 소아암 항암제라는 키워드가 가장 메인인 만큼 그중 약학대학에서의 공부가 그 무엇보다도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약학대학이 있지만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은 탄탄한 메디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임상 데이터 및 이기려 암 당뇨 연구센터의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원한 약학대학 중에서도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을 가장 선망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식한 소아 임상시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나요? 첫 번째로 절대적인 임상시험 표본 부족입니다. 최근 항암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러 항암제가 등장하였는데, 이 중 소아가 쓸 수 있는 항암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암은 전체 암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은 비율에 해당하는데, 소아 임상시험은 용량을 계산하기도 까다롭고 임상비용도 비싸 소아 임상시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는 소아들이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임상시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한 소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찾아보아도 다른 임상시험과 비교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문구만 기술되어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이 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항암제 등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정확한 임상시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자 소아들이 직접 임상시험에 동원되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소아 오가노이드 바이오 플랫폼 구축이 그 해결책이라 생각해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이를 달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생활기록부에 R을 이용해서 오가노이드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가노이드의 정량적 평가가 무엇인가요? 오가노이드의 정량적 평가란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신체를 잘 구현했는지 그 유사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가노이드란 사람의 줄기세포에서 장기 유사체를 만들어내어
약물이나 기타 화학물질 등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만큼 이것이 사람의 인체를 얼마나 잘 모방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은 오가노이드의 세포 발생 단계, 즉 제 연구 목표에 빗대어 말씀드려보자면 어린이 장기를 모방한 오가노이드와 어른 장기를 모방한 오가노이드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인지하여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인데 아직은 오가노이드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가노이드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오가노이드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웠기에 간접적으로나마 TCGA 데이터를 활용해 R 프로그램으로 RNA 시퀀스 분석을 실시하여 환사들의 DEG를 구하면서 암의 다양한 변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했지만 TCGA 유전체 정보 분석은 항암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만큼 직접적인 오가노이드의 정량적 평가는 아니더라도 생물정보학과 관련된 탐구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졌습니다. 약학도로서 생명과학 및 화학 역량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을 텐데 2학년 때 화학 원 성적이 다소 아쉽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말고사 때 컨디션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학년 기말고사 때 화학원 과목과 중국어 원 과목이 같은 날 시험을 봤는데 중국어 원 과목은 지필평가는 기말고사만 시행하는지라 평소에 공부를 해둔 화학 과목보다는 중국어 원 과목에 초점을 두고 밤을 새서 단어와 본문을 외웠습니다. 처음 밤을 새고 시험을 보다 보니 당시 수치를 잘 읽어야 하는 양적관계 계산 문제에서 숫자를 잘못 봐서 2문제에서 실수를 했고 만족스럽지 못한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후 시험 기간이라고 무리하는 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과학 과목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중국어 원과 같은 과목을 틈틈이 공부하는 것과 함께 아침 운동을 병행하며 체력을 길렀고 결국 2학기 때는 등급이 나오는 과학교과는 모두 1등급,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A를 받았으며 중국어 원 과목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아암 항암제 이외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약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면역 항암 치료제입니다. 뉴스에서 미국 전 대통령이신 지미 카터가 9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면역 항암제를 통해 전이성 뇌종양을 완치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고 이후 면역 항암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에도 앞으로 기술 발전의 한계를 지을 수 없듯 항암제 분야에서도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3세대 항암제로 연구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약물을 평가할 수 있는 세포 및 동물 모델이 미흡한데 그렇다면 더더욱 오가노이드를 통한 신약 평가 및 시험이 임상시험에 동원될 수 있는 수많은 동물 또는 환자들의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세포를 빠르게 사멸시키는 항암제를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가노이드 정량 평가 및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러한 신약 개발 연구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약학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장점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대학교 면접은 과학기술원과 다르게 보통은 인적성 관련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하곤 하는데 본 지원자의 경우 특이하게 생활기록부 내 학업 역량 관련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적 깊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해나갔다는 점, 그리고 이어진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에서도 지식적 깊이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답변을 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면접의 양상이 인터넷, 고등학교, 교육청 측에서 배포한 면접 후기집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마음에 담고 면접에 임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질문이 나올 확률보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고 면접에 참여하는 것과 막연하게 쉬운 질문만 나오겠지라고 위안하며 면접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학대학에만 지원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6번 질문에 담긴 2가지 의도를 잘 파악하여 이에 모두 잘 대처했습니다. IT와 SW 관련 활동의 양에 대한 특이성을 언급했다는 점은 왜 생명과학과 화학 기반의 약학을 탐구한 것이 아니라 이색적인 탐구를 하게 된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수시는 모두 약학대학으로만 지원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약학대학 이외에 공과대학에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꾸준히 약학대학만을 노리고 준비한 지원자들에 비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즉,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른 약학대학과 차별화되는 가천대학교만의 메디컬 인프라를 인용하여 본인의 강점인 IT와 SW 역량을 어필한 것은 매우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자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지원의 당위성이자 합격 당위성의 대전제가 명확한 목적의식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점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단점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성 질문 중 첫 질문이자 지원자의 가장 큰 관심 학문인 생물정보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4번 질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를 탐구하는데 생물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이야기했더라면 5번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의 경우 다행히 사정관이 추가 질문을 한 덕분에 해당 탐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만약 입학사정관이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입학사정관에게 이야기할 기회 없이 면접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면접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 탐구는 중요한 탐구니까 관련 질문은 무조건 나올 것이고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대답해야지와 같은 계획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점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딕션도 좋고 톤도 매우 안정적이며 예의 바른 언행을 사용하고 있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긴장한 탓인지 말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원자의 경우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점에 대해 면접관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본인의 단점을 인정하고 예의 바른 언행으로 부탁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다른 장점으로 비춰질 수 있어 괜찮은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톤이라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답변 속도보다 빠른 답변은 한정된 면접 시간 내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경우 속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보다 약간 빨라 버벅거리는 등의 실수가 있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현재 말투보다 속도를 조금 늦춰도 일반적인 면접자의 평균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므로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면 실수도 줄고 더 전달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답변 중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만으로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학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